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소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5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반기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그렇게 산뜻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자, 시장별로 극명하게 이제 엇갈리는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큰 폭으로 빠진 것은 아니지만 뭐 조금씩 밀리는 약간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 연중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 일봉 차트인데요. 직전 고점 지난 4월 말경입니다. 당시에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 1032포인트마저 여하히 돌파하면서 1035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자, 흐름상 이런 식의 종목 장세 분위기, 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장세,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유지될 소지가, 이어질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자, 2분기 실적 외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되는 시점, 즉 8월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돼서야 비로소 삼성전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시점이 정확히 그 시점이 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어찌됐든 당분간은 그렇게 될 소지가 높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이런 식의 종목 장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한 장세가 펼쳐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바이오주는 우리가 장기 투자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이면 충분하다 했던 건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레고캠 바이오였었죠. 오늘 13.3%나 급등을 하면서 6만 원대까지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장기적으로 일정 부분 박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알바키 형태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녹십자 랩셀인데 8%나 올라갔단 말이죠. 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다른 바이오를 하고자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군에 한정시켜서 하자는 관점에서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들 업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바이오는 뭐 단기적인 테마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아주 강력한 테마로서 제가 메타버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형주에서 본다고 했을 땐 당연히 네이버와 그리고 더 장기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다 하는 건데요.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종목,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괜찮았어요. 자이언트 스텝 오늘도. 그리고 알트라도 이틀 3, 4일 조정받고 현재 턴어라운드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 두 종목에 주목을 하자는 것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좀 단타 대형주로서 그전 IT 대형주 중에서는 LG전자인데 LG전자 약간 좀 느린 감이 좀 있죠. 우리 금융주도 있었습니다만은 맥점이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좀 느린 측면이 있죠. 어쨌든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더라도 일단 특기할 만한 종목 한 종목이 생겼죠. 바로 OCI입니다. 자, OCI가 대신증권에서 말이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PER 2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갖고 가고자 하는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그리고 SKC, LG화학 같은 종목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다 포함해서, 자, 그들 종목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간 공격적 관점에서 IT 중소형주 중에서는 하나 마이크론까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 종목을 갖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된다는 것까지를 더불어 말씀드리며 앞서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늘도 그 전에 시장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차트는 일봉 차트를 보고 올려놓고 판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배경을 일단 그렇게 설정해 놓고요. 자,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 며칠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미국의 주택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 4월달 한 달 만에 무려 13%나 주택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현재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국채 매입 방식과 그리고 MBS 주택 저당증권 매입 방식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는데 그중 MBS 즉 주택 저당증권 매입은 이것만은 그래도 일단 중단하거나 또는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 자체가 일종의 테이퍼링 즉 긴축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도 또 기관들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부담을 좀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델타 변이 등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그 바람에 더욱더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수비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 배경으로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바람에 대형주가 당장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니 종목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중국의 지난 6월달 제조업 PMI 지수가 50.9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 우리나라 수출이 대단하죠. 상당합니다. 지난 6월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9.7%. 작년 6월달에 안 좋았으니 그 기저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 본다면 반도체가 당연히 좋고요. 기계, 석유화학 이 부분도 말씀드렸죠. 석유화학 좋아요. 그리고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수출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좋았다. 108% 거의 두 배나 증가됐다는 건데, 자, 이 부분과 관련된 펀더멘탈이 해당 종목들의 주가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상 그 주가는 지금 당장이 아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나 비로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일단 그 저변 기본적인 상황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만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되고 있음에 즉 미국의 금융시장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봤을 때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는 92.4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도 전일 대비 무려 7원이나 올라가면서 11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잠깐 이 부분은 원달러 일봉 차트를 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건데 오늘 갑작스럽게 갭이 동반된 양봉 형태의 현재 그런 상승을 했다는 거죠. 보고 계신 차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박스가 있고요. 그 박스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추이가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그런 점이 다소 불편한 측면이 있고 그것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매수를 꺼리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변 증시 중 현재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약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오직 선진국 증시에서 보면 미국 증시만 신났습니다. 안전시장이고 안전자산 위주로 해서 돈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소속되어 있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약간은 왕따식으로 좀 차별받고 있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때는 이제 자막을 지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지어놓고 테이블만 보면, 자, 그래요. 외국인들이 현재 4천억, 기관들이 더 날립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8.7억 원이나 순매수했고요. 그 모든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1조 3천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치고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별로 그렇게 안 빠졌고 오히려 코스닥은 올라왔다는 거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까지 3대 주체 모두가 큰 폭은 아니지만 동시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자체 법인에서 물량이 나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3대 주체가 코스닥을 다 매도하지 않고 웬만하면 코스닥 쪽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선물 쪽을 보면 일반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커요. 오늘 같은 경우 만천 계약이나 숏 포지션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단기적으로 약간의 변수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 어제 간신히 플러스가 됐던 건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다시 선물 시장 따로, 현물 시장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이원화 장세가 됐다는 건데, 어쨌든 이 역시도 지금 당장은 대형주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한테 확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조금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단신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몇 가지 단신을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세계적인 반도체 디램 생산 제3위 업체죠. 지난 3월달부터 5월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는 3분기인데 우리한테 2분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18억 달러, 하나로 한 2조 원 정도 됐다는 건데,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04% 급증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2분기뿐만이 아니고 3분기, 4분기에 계속 연결되고 내년에 어게인 2018 꽃을 피우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와 관련된 주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비단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대형주 LG전자까지를 포함한, 그리고 현재 IT 중소형주까지 일단 그런 측면에서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IT 중소형주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현재 열리고 있죠. 이번에 갤럭시 S10 울트라 5G 폰을 올해 최고의 폰으로 선정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제품의 경쟁력은 좋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아직은 1분기 때는 좋았는데 2분기 때는 약간 빠졌죠. 그래서 2분기 때는 해당 부분, IM 부분이죠. 이 부분의 영업이익 규모는 2조 8천억 정도 내지 3조 원 정도인데, 지난 분기엔 4조 4천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쪽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까지는 할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를 탑재한 자체 AP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엑시노스죠. 자체.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적으로 엑시노스도 엑시노스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많이 씁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쇼티지 현상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이죠. 엑시노스를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탑재된 갤럭시 S10 FE FEM 에디션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출시했다는 건데,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는 한테는 기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엑시노스를 조금 더 현재 그 호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와는 상대적인 개념인 에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대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중앙에서 서버에서 모든 것을 연산해서 골고루 뿌려준다는 개념의 클라우드 개념이 아닌
자체 PC 자체에서 스스로 연산한다는 그런 개념의 컴퓨팅 기술을 엣지 컴퓨팅이라 하는데, 이게 점차 힘을 더 낼 것이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IoT 시대를,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그렇게 된다는 건데, 아마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아마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 될수록 빅데이터, 데이터의 수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디램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성장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으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전히 반도체 디램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주가는 막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여전히 아주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을 이런 점에서 하나씩 둘씩 검증이 되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정책 투자, 5년 후 10년을 보는 종목이니까.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빠르면 8월 중순쯤 돼서 탄력에 나올 수 있다는 정도의 그림만 그려놓고 보자는 거고요. 자, OCI입니다. OCI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OCI가 최근에 주가가 지난 6월달 들어서 주가 좀 내리막길을 걸었던 이유는, 지난 4월달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5월달 거치 6월달까지 한 약간 내림세를 좀 보였다는 것, 정점을 찍고 다시 하향 추세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다는 건데, 그것을 불식시킬 만한 그런 레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나왔어요.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가격을 제가 제시했던 단기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훨씬 능가하는, 18만 원을 훨씬 능가하는 2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작게 보수적으로 봐서 20만 원이지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 자회사가 있죠. DCR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회사 장부 가치가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PER은 2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DCR이, 이 장부가는 현재 시총으로 계산했을 때 한 1조 1천억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면 PER은 한 3배나 4배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은 장부가가 1조 1천억 요것만 현재 그 펀더멘털에 반영돼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재평가를 하면은 이게 현재 미니 신도시가 재개발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의 10조 이상 되지 않을까요? 154.7만. 이 평수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46만 평 정도 되니까 아마 여의도의 절반 정도 크기, 근데 약간 작긴 하겠네요. 여의도의 거의 절반 정도 크기의 어마어마한 그런 면적에 현재 그 면적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10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 평가를 해보면 어찌됐든 장부가는 1조 1천억 정도로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것을 제외해놓고 본다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은 1370억 해서 지난 3분기 때, 1분기 때 한 400억이 채 안 됐죠. 어찌됐든 거기 거의 3배 정도 가까운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고, 3분기 때는 더 좋아져요. 1929억, 4분기 때는 더 좋아질 소지가 있으면 거의 한 2천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전 OCI를 볼 때 작년엔 적자를 봤고요. 금년에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던 건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3천억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 최하 5,500억 내지 6천억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5,500억 내지 6천억. 그랬을 때 여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늘면 늘수록 늘은 만큼 그것이 이익 비중이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EPS는 현재 9,800원 정도 수준에서 25,000원 내지 잘하면 3만원까지 점프업, 갑자기 늘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 25,000원 정도 설정해 놓으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현재 PER은 현 주가가 12만 2,500원이니까 한 6배 정도인데, 대신증권은 무엇을 근거로 2배로 했는지. 근데
2배나 6배나 큰 차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는 OCI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 생각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건데 폴리실리콘 말고도 원래 본업이 있죠. 카본 블랙 등의 원래 하고 있었던 케미칼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직 케미칼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무려 거의 3배, 3배 반 정도, 231%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실리콘이 최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그건 추세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이다 하는 거죠. 추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업황상, 그리고 또 미국뿐만 아니죠. 서방 국가들의 중국 제재에 따라서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도 폴리실리콘 쇼티지 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이 상태에서 또 급증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OCI는 제2의 전성기가 나온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 거기에다가 부동산 그 개발과 관련된 개발 차익까지 생각한다면 또는 자산 가치까지 따진다면 이 OCI 가치는 너무 싸요. 그래서 이 OCI는 어느 정도 담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또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 계속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12만 5천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OCI는 단기 목표 가격 여전히 단기로 봤을 때 16만 원, 조금 길게 봤을 때 연말까지 18만 원 정도 보고 상황에 따라 20만 원이든 그 이상 보자 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 전에 목표 가격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단 안 갖고 있으면 매수하자 하는 관점으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OCI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인데 오늘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바이오주들이 골고루 올라갔다는데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대중화.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마 집단이 바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벌써 몇 년 됐죠. 자, 오늘 바이오주들이 급등했던 것은 몇 가지 배경이 작용이 된 거죠. 일단 지수가 정체되어 있으니 종목 장세가 서로 종목 장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테마 간 순환된다는 건데 바이오가 그동안 한동안 못 움직였으니 그것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관점에서의 탄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환경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 대중화된 바이오주가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된다는 거고 또 일부 선도주들이 나왔죠. 가령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마도 네이처셀 같은 종목일 겁니다. 네이처셀이나 또는 뭡니까? 지금 마크로젠이 올라가네.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죠. 차바이오텍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들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저는 추천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개인들은 그들 급등하는 바이오주를 보고 상당히 자극을 좀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이에 따라 진단,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들먹들먹 되니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왔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특징주가 아까 얘기했던 녹십자 랩셀 사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많이 알려진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간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였었고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도 많이 그런 것 치고는 많이 올라갔죠. 이들 종목 한 발 늦게나마 이들 종목이 전반적인 바이오들이 힘을 내는 그런 흐름에 합류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에서 일단 다행스럽고요. 특징이 있죠. 이 두 종목 공이 제가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두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두 개 다 올라갔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그렇고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인데 금년 1분기 내 국민연금이 투자한 그런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투자할 때 지분 5% 이상이 돼야 공지가 되죠. 지분 5% 이상 새로 투자한 바이오주, 유명한 실적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아직까지는 벤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바이오주를 매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나름대로 검증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 녹십자 랩셀이었고, 녹십자 랩셀이 갖고 있는 기술은 일단 면역세포와 관련된 치료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NK세포, NK세포는 뉴트럴 킬러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 세포 치료제인데 이 면역세포 치료제를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갖고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CAR-NK, CAR-NK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신약 중 가장 비싼 신약입니다. 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CAR-NK 세포처럼 면역세포, 즉 항원을 추적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것도 NK세포, T세포 치료제가 아닌 NK세포 치료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치료제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국민연금이 주목한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해서 오늘 떴어요. 자, 레고캠바이오는 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국내 최대 엘라웃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뜻합니다. 최근 3년 동안 10건이나 성사시켰다는 건데 그 금액이 3조 원 가까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ADC라는 것은 약물과 그리고 현재 항체, 결합체를 뜻합니다.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기술 플랫폼. 세계적인 ADC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데, 특히 링커, 연결시키는 것인데 그 링커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부위에 적절하게 끌어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레고캠바이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기술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자체 신약까지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건데, 그전 전임상 단계가 아닌 임상 단계에서 엘라웃을 시도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드렸던 대상이 바로 이 두 종목인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을 기관들, 국민정부부터 잡아 들어가게 기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내가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단기로 보고자 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일단 뭡니까?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 1차 목표가 6만 5천 잡아드렸는데 6만 5천 넘어가는 수순에서 그런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 기술적으로 매도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녹십자 랩설도 원래 장기적으로 좀 박아놓을 종목이다 했던 건데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거래까지 터지고 주가가 많이 흔들리면 기술적으로 매도합니다. 주가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 되겠죠. 13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를 일단 타겟으로 일단 보유한다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그런 정도로 올라가면 단기 매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일단 현재는 보이고, 그걸 전제로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정도. 트레이딩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조금 더 넉넉히 보실 수 있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어쨌든 갖고 계시는 분들 일단 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 다 국내 혁신기업,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죠. 국내 대형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CEO를 대상으로 해 설문조사를 했더니 혁신기업 선정을 해놓은 바 있는데, 그중 레고캠 바이오가 선정해도 22위에요. 놀라운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매출 500억도 안 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삼성전자나 무슨 바이오 중에서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업체에 선정되는 엄청난 그러한 대기업이 대상이 되는 건데, 레고캠 바이오는 그들의 매출로 봤을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500억이고 실적 별로 안 좋고 매수 적자입니다. 그만큼 기술을 인정했다는 것이, 혁신성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공증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녹십자 랩셀은 아니지만 녹십자 랩셀의 모회사인 녹십자도 제약회사 중 몇 안 되는데 19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거죠. 바이오 중에
선정된 업체 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녹십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자회사가 바로 녹십자 랩셀이죠.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기술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 그들조차도 사실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자, 이런 관점인데요. 워낙 다른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들은 믿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내용 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 들어가고,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한국 바이오 기술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성이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는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신약 개발에 이것과 관련돼 있는 기술 플랫폼, 기술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그런 관점이어서, 자, 이들 종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4개 정도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은 원래 그런 바이오 의학 기술 플랫폼으로 상당히 대표적인 종목이다 인정받았던 종목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 주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한미약품,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한미약품이요. 한미약품이 랩스커버리나 그런 팬텀바디가 이중항체입니다. 이중항체, 랩스커버리는 약효 존속 기간을 늘리는 기술이죠. 그런 기술,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신약과 관련된 또 파이프라인을 또 많이 한 10몇 개 갖고 있죠. 한미약품 괜찮은 것 같아요. 몇 번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실패가 약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그 유명한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바로 이 종목이죠. ABL 바이오도 오늘 급등을 했네요. ABL 바이오. 자, 8.6%나 급등을 했네요. 이 업체는 ABL 바이오 가장 유명한 이중항체 업체입니다. 이중항체. 항체 두 개를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 ADC 기술, 아까 얘기했던 레고캠 바이오가 갖고 있는 항체 약물 결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도 그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중항체 및 ADC 기반 기술 갖고 있는 업체가 ABL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기술에 대한 엘라웃, 기술 수출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에클론입니다. 에클론도 바닥권에서 출발을 하죠. 항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술, 네스트, NEST 같은 그런 기술 외 2개도 합계해서 3개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이 기술도 상당히 인정받는 항체 컨트롤 관련 기술입니다. 에클론. 이 종목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약간 특수한 건데요. 올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RNA 간섭과 관련돼서 상당한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신기술인데요. 그와 관련된 RNA 간섭과 관련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업체입니다. 그게 올릭스입니다. 올릭스. 그래서 4종목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사실 실적으로서는 이들 주가가 충분히 검증된다. 얼마만큼 이들 종목이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어렵고, 그래서 not rating 종목이죠. 평가 쓰는 종목이다 하는 건데, 따라서 이들 종목은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만 판단하고 시장 흐름에 부합된다 하는 측면에서 그 와중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니, 이들 종목을 그냥 단기 내지 중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정도의 대상, 범위 내에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만 보시도록 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메타버스도 있고 또 다른 종목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일이 다 너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쫓아가면서 매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더 다른 어떤 위험이 도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한다면 공부를 한다면 이 중에서 골라보자는 관점에서 스크린을 해드렸을 뿐이고,
추천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자 하는 관점에서 만약 한다면 이 중에서 한 종목만 골라서 해보는 대상 정도로만 삼는 그러한 후보 종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